나는 아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안심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잔인하게 들리시겠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가 내 이름을 잊고 내 얼굴을 헷갈리고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더는 묻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안심이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가장 큰 죄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한성철입니다. 올해 69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순자는 이제 제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아주 평범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었고 특별히 망한 것도 없었습니다. 29에 결혼했고 한 회사에서 35해를 일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비는 새지 않았고 식탁 위에 반찬이 아주 많진 않아도 늘 된장국 냄새는 올라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은 참 조용히 잘 사시네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냥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어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잘 챙겼고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못했고 가족들 일이라면 자기 몸 아픈 건 늘 뒤로 미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내 양말부터 찾았습니다. 여보, 회색 양말은 서랍 둘째 칸이에요.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하곤 했습니다.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나와 내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바람 차요, 겉옷 챙겨요. 젊을 때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 다정함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묻곤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요? 밥은 먹었어요? 술 마셨어요? 그때마다 나는 점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아내가 틀린 말을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듣기 싫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상하지요. 처음에는 관심이라 좋았던 말이 나중에는 간섭처럼 들립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여겼던 눈빛이 나중에는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충 대답했고 신문을 보는 척했고 TV 소리를 키웠고 밥 먹는 시간도 자꾸 늦췄습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화난 거예요? 나는 늘 같은 말로 끝냈습니다. 좀 조용히 해, 피곤해. 아무 일도 없어. 괜히 사람 귀찮게 하지 마.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마르게 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뒤부터는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평화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숨길 게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바둑방에도 들렀고 오래전 회사 후배를 만나 술도 마셨고 괜히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2개씩 비우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는 그런 내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지고 들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 데워서 드세요. 약은 오른쪽 통에 넣어놨어요. 내일 비 온대요. 우산 챙겨요. 나는 그 메모를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질리게 하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질린 건 아내가 아니라 내 양심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이상한 말을 한 날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국그릇을 들다가 갑자기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누구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야? 나잖아. 그런데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을 보듯 잠깐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잠깐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 부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냄비를 태운다든가, 마트에 가서 사와야 할 걸 빼먹는다든가,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같은 날 2번 만든다든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요즘 깜빡깜빡하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딸 생일을 하루 앞당겨 축하했고, 손주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10년 넘게 살던 집안에서 화장실 문을 헷갈렸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내가 깼는데 아내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가만히 창문 쪽을 보고 있더군요. 뭐해? 내가 묻자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싸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자꾸 내 손등을 만졌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가 아니라 어딘가 불안해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보, 응, 나 이상해? 아니야, 나 자꾸 뭐가 헷갈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해보면 알겠지. 사실은 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 두려움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그날의 공기까지 아직 기억합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복도에서 끌리던 바퀴 소리, 그리고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 초기인지 저하가 보입니다. 치매 초기로 의심됩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가족분의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는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저 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편처럼 얘 잘 챙기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번듯하게. 하지만 내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짜증, 그리고 안도감.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부터 아내는 이전보다 더 자주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내가 밥 먹었어요? 딸내미는 언제 와요? 처음엔 나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10번째도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들더군요. 아내가 내 퇴근 시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 얼굴을 보고도 왜 늦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 옷에서 나는 낯선 술 냄새를 맡고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또 마셨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나를 보고 있다가 가끔 물었습니다. 저 손님이세요? 그때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 나 당신 남편이야. 아내는 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내가 자꾸 헷갈려서. 그 미안하다는 말이 처음엔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편해졌습니다. 아내가 미안해하니까 내가 화낼 이유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모르니까 나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잊으니까 나도 외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현관에서부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도대체 어디 갔다 와요? 그런데 그날은 거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화면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오자 아내는 나를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남편 알아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기보다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나를 추궁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도 있겠다고. 그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부터 아내는 이상한 말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그게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내 귓가에 남더군요. 사람은 참 못됐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다가도 익숙해지면 그 죄책감 위에 살아갑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아내의 병이 깊어질수록 나는 오히려 생활이 단순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대신 나를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약은 내가 챙겼고 식사는 대충 밖에서 사오거나 반찬 가게에 의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측은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성철 씨 고생 많겠네. 혼자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잘 챙겨야지.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 일이 참 버텨봐야죠. 동정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좋은 남편처럼 보이게 해주니까요. 그 당시에 나는 이미 남들 눈에 비친 나를 실제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오후면 나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가끔은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내가 없어도 시간을 또렷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전 회사 후배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후배가 말하더군요. 형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형수님 일 때문에 힘드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여유 있어 보이시네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뭐, 이제는 다 체념했지. 체념, 참 좋은 말입니다. 포기보다 덜 나빠 보이고 무책임보다 덜 차가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때의 나는 체념한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종종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면서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밥 먹었어요? 그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저기, 집주인이세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기분은 이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짜증이 났고, 어떤 날은 불쌍했고, 어떤 날은 편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예전의 순자가 아니게 되자 내가 제일 먼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변명이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아내 탓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잔소리가 심하다. 집착이 심하다. 숨 막히게 한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병든 사람이고 나는 그 병든 사람을 돌보는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겁해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못난 마음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처음엔 대충 넘겼습니다. 됐어. 그만해, 병 때문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표정이 너무 또렷했다는 겁니다. 멍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무심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나는 젖은 신발을 벗으며 툭 말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밥이나 먹지. 아내는 천천히 돌아보더니 내 얼굴을 보고 한참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오랜만에 내 호칭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편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내가 묻자 아내는 멍한 얼굴로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오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기억한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한 말이었을까? 그런데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내 옆에 와 앉더군요. 그리고는 내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 이제 많이 잊었어요.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잊어? 아내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잊어야 덜 아프니까. 그 말을 마친 뒤 아내는 다시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바로 밀어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병은 병이다. 의사도 그랬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거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가장 먼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녀갔습니다. 딸은 냉장고를 정리하고 약 상자를 확인하고 엄마 손톱까지 깎아주다가 부엌에서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왜? 엄마가 요즘 아빠만 찾더라. 나도 알아. 그게 좀 이상해. 뭐가? 사람은 다 잊어도 마음에 걸린 건 안 잊는데. 나는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도 아닌 게 뭘 알아. 그냥 병이야. 딸은 한참 나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미안한 일 있어? 그 순간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너는 내 엄마 병간호나 해본 적 있어? 한 달에 한 번 와놓고 아는 척하지 마. 딸은 입술을 깨물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닫고 나가기 직전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엄마 병이 아니라 엄마 기억일지도 몰라. 그 말이 며칠 동안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그날은 아내가 병원 정기검진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고 신청 순서가 밀려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고 나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다가 아내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꽃무늬 수첩이었습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작은 메모를 자주 했습니다. 반찬 재료, 손주 생일, 약 먹는 시간 같은 걸 적곤 했지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성철 씨는 점심에 약 먹음. 그 다음 장에는 딸은 토요일에 옴.
가스 불 확인, 현관 문 잠금, 치매 환자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적는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장을 넘기다가 내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날짜도 없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르는 척했다.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술 냄새가 났다. 모르는 척했다. 다음 장. 셔츠에 낯선 향이 남아 있었다. 모르는 척했다. 다음 장. 늦게 들어왔다. 거짓말했다. 나는 또 모르는 척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수첩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게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른다. 또렷할 때는 너무 아프다. 당신이 편해 보였다. 내가 잊어주면 당신도 살 수 있을까?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 사이로 내가 몰랐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늦은 귀가도, 내 거짓말도, 내 무심함도,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걸 오래전부터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멀어질까봐. 수첩의 마지막 쪽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길게 적힌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 잊게 되면 그 사람은 조금 편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안도감이 순간 토할 것 같은 역겨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잊자 편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손수건 끝을 만지작거리더군요.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정확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아내는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처음 결혼을 결심하던 날, 나를 보던 그 눈빛처럼 맑고 조용하고 도망갈 데 없게 만드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멈췄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나는 입술이 말라 침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작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고 참고 있었고 잊어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나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기 편하라고, 내가 덜 불편하라고, 내가 덜 죄책감 느끼라고. 나는 그날 밤 아내 몰래 주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면서. 평생 살아오며 크게 후회한 일도 있었고 미안했던 일도 있었지만 그날처럼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나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너짐은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알고 나니 모든 장면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내의 미안해요가 아내의 다 잊어야 덜 아프다가 아내의 이제 좀 편해요? 가 전부 다른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있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씩 나를 찔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르려 합니다. 그걸 정면으로 보면 자기를 견딜 수 없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큰 소리로 욕한 적도 많지 않고 집을 완전히 버린 적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편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큰 폭력이 아니라 오래된 무관심일 수도 있더군요. 기억은 이상합니다. 후회가 시작되면 묻어둔 장면들이 너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아내가 생일날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혼자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던 모습. 내가 들어오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피곤하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그 말부터 내뱉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말이 없더니 그냥 국만 데워 주었습니다.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아내가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우산을 가져가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동료들 앞에서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데까지 왜 나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그러지 마. 아내는 빗속에 선 채로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 감기 걸릴까봐. 그 말도 그 당시에는 귀찮게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아내는 늘 나를 걱정했는데 나는 늘 그 마음을 밀쳐냈습니다. 더 끔찍한 기억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술자리에서 다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걸 아내가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변명처럼 들리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당시에 선을 넘지 않았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집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도 끝내 큰 싸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밤에 혼자 울었고 다음 날 아침에도 내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용서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아내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 위에 나는 평생 기대어 살았습니다. 수첩을 본 뒤부터 나는 아내 앞에 똑바로 서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나를 못 알아봐도 대충 넘겼을 텐데 이제는 그 짧은 순간들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아저씨 물 좀 줄래요? 라고 말하면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나는 물컵을 건네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야. 성철이. 아내는 가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정말 가끔 나를 알아보는 눈빛을 했습니다. 그 눈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마다 나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사과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오후 아내를 데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막 들어오던 때라 나무 끝마다 연두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손등을 만지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아내는 멀리 아이들 노는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밥은 먹고 다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평생 내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늦게 들어와도 화가 나도 술 냄새를 풍기고 와도 아내는 끝내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 늙은 남자가 애처럼 울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왜 우는지 모르면서도 당황한 얼굴로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왜 그래요? 괜찮아요. 울지 마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용서는 꼭 또렷한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내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나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내보다 큰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내가 더 컸습니다. 더 참았고, 더 기다렸고, 더 지켜줬습니다. 그걸 나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기억은 더 멀어졌습니다. 딸 이름도 놓쳤고, 아들 얼굴도 헷갈렸고, 어느 날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옆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아내는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내 이름은 모르면서도 내 손길은 기억하는 사람처럼 나는 이제 매일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 손에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젊을 때 같이 듣던 노래를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가끔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가사가 다 맞지는 않았지만 멜로디 끝은 정확했습니다. 한 번은 그 노래를 듣다가 아내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아내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 나는 평생 그 말과 가장 먼 방식으로 살았는데 아내는 마지막까지 나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곁에서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걸 내가 더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나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한 날입니다. 나는 아침에 죽을 끓여 작은 그릇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밥 먹자. 아내는 돌아보더니 나를 한참 보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사실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기억도 사라졌는데 그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잊은 건 내 이름이었고 내가 잃은 건 내가 다시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는 침대 곁에 주저앉아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나 좋은 사람 아니야. 나 나쁜 사람이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내가 너무 늦었어. 아내는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조금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정말 예전처럼, 그리고 아주 힘없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죠?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우리의 세월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잔소리하던 젊은 아내도, 아이 키우며 바쁘던 중년의 아내도, 기억을 잃어가던 늙은 아내도, 끝까지 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죽을 떠먹이며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응. 미안하다. 응. 그리고 고맙다. 응. 아내가 정말 알아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미 늦었다 해도 듣지 못한다 해도 내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을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그게 내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같았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가끔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날은 옆집 사람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잡아주면 조금 안심한 얼굴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람은 이름보다 더 깊게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한때 아내가 나를 잊어가는 걸 보며 안심했습니다. 나를 추궁하지 않아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서, 내 잘못을 다시 꺼내지 않아서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잊고 살았던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나는 아내가 내게 준 밥을 잊고, 기다림을 잊고, 걱정을 잊고, 용서를 잊고,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은 아내였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잃은 사람은 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 곁에서 하루하루 배웁니다. 사랑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는 걸, 밥 먹었냐고 묻는 것, 감기 들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 늦게 들어온 사람 몫에 국을 남겨두는 것, 다 알면서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익숙해서 함부로 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없게 됩니다. 순자야, 혹시 당신이 내 이름을 영영 다 잊는다 해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기억할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빚진 사람인지 나는 끝까지 기억할게. 사랑한다.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